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뮤지션으로 살아남기 채널에서 라이브로 그래도 주기적으로 얼굴은 비쳤지만 실질적으로 제 채널에 컨텐츠를 안 올린 지가 지금 한 4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4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목처럼 프로 엔지니어 지망생들 혹은 프로 엔지니어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스피커를 바꾸건 룸 튜닝을 시도하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역시 작년 뭐 한 가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됐는데 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는 좀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스피커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 모니터 스피커 교체하는 게 이게 참 사실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자기한테 좀 익숙해진 스피커라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결국 의지하면서 본인이 작품을 완성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를 한번 바꿀 때 이것을 다시 내가 적응하고 혹은 내 공간에 이게 잘 이렇게 안착되도록 하는데 뭔가 많은 부담이 있어요. 이미 사용 중인 스피커도 스피커 배치만으로도 내가 느끼는 게 바뀌는데 스피커 브랜드를 한 번에 확 바꾼다는 거는 사실 큰 마음 먹기 전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지만 그래도 스피커 바꾸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적응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꽤 컸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를 내가 바꿔서 겪고 있는 어떤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싶다. 요 포인트. 요거를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보면은 스펙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 FR Frequency Respons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FR 관련된 자료는 그래도 제조사가 어지간히 공개를 하니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FR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 안 된 그런 이제 매뉴얼에 표기된 내용이 설명 안 된 것들도 꽤 있거든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조사가 요거 가지고 약간 구라를 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지표가 좋게 보이도록. 자, 그래서 조금 더 딥한 내용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회사들의 제품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피커에 관심이 있다면 그 스피커가 공개된 자료, 제조사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도 해외 포럼이나 해외 커뮤니티에서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알려진 제품이라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자료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스피노라마라는 자료예요. 그 스피노라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FR 자료를 얻기 위해서 측정을 한 포인트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70포인트? 그러면서 이 사방을 둘러가면서 뭐 한 2, 3m 떨어진 거리에서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직접음만 잡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오는 소리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스피노라마 자료에 여기에 또 폴라맵이라 그래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열 에너지로 소리가 어느 정도 양으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지표들도 있어요. 폴라맵 같은. 근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폴라맵이나 스피노라마를 일반적으로 측정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보편적으로 그 값에 좀 근사치에 해당되는 사운드를 낸다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스펙만 보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 스피커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해요. 근데 스펙상의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 스펙상에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커브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실제 설치해서
공간에서 설치해서 소리를 들었을 때 좋지 않을 확률이 보통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대로 소리가 대부분 들린다. 설치를 해놓고 들어보면. 자, 제가 지금 화면상에 제가 전에 쓰던 헤드 이미 마크 2가 나왔으니까 저는 마크 1 제품을 썼었고 요 마크 1 제품의 이 폴라맵 요거를 지금 사진으로 띄워놨어요. 근데 요걸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한 800Hz 그 대역서부터 4km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 영역이 지금 이렇게 좀 커질 거예요. 저음 쪽이 크게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요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에너지 지표가. 제가 지금 KH420 노이만사의 요 제품의 지금 스피노라마 폴라맵 요 값을 지금 띄웠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이거는 거의 저음은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방사각이 좀 넓은 형태로 각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크지 않은 형태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저음이라는 게 파장의 길이 자체가 이미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유지되면서 점점 모여서 고역으로 갈수록 거의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내가 0도 방향, 그러니까 스피커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가 0도고 고개를 조금 돌렸거나 아니면 스피커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각자 소리 에너지가 내 귀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폴라맵을 통해서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용으로 최적화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이만이 지금 모니터링용에 가까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헤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들 대역 한 800, 900 거기서부터 한 4km까지가 갑자기 에너지가 다시 커져요. 이게 그냥 줄어들면서 일자로 쭉 나갔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커지는 그림을 그려요. 그럼 요게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느냐? 우리가 정면에 있을 때와 약간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때 구분을 잘 못해요. 미들 대역에 관련된 걸. 자,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와 약간 측면, 고개가 살짝 돌아갔다거나 약간 측면으로 갔을 때도 정면에 있을 때와 이미지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특정 대역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소리가 넓게 들리는 어떤 상황이 돼요. 소리가 넓게 펼쳐진 형태로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감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감상자 입장에서 좋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들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게 펼쳐진 형태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소심하게 세팅을 해요. 스테레오 이미지를. 패닝을 더 적극적으로 줘야 되고 위아래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미들 대역이 넓게 이렇게 퍼져서 딱 들리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게 들리는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헤드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이미지 연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3년 정도 3년 6개월 정도 썼을 거예요. 지금 헤드를 마크 1을 이 모델을 쓰면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 와 스피커 소리 되게 넓게 펼쳐져서 나와서 기분이 좋다. 역시 리본 트위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제가 작업한 음원이 조금이라도 정교하게 들리는 어떤 그런 환경에 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좁게 느껴지고 답답하다. 그리고 미들 대역이 왜 이렇게 뭉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지? 분명히 내가 작업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바꾼 거예요, 스피커를. 근데 이번에 스피커를 바꿀 때는 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정말 내가 셋업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까? 혹은 뭐 이것도 결국은 또 입소문으로 내가 파악을 해야 될까? 누군가가 뭐가 좋다더라. 어느 브랜드 제품을 사면 뭐가 좋다더라. 뭐가 해결이 된다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시 한번 또 믿어야 되나.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이 스피노라마 값을 그리고 폴라맵을 내가 해석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면은 찾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제품을. 프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일할 시간 뭐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데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작년 한 말서부터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서부터 이제 쭉 차근차근 관심 가지면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제품으로 바꿔야겠다. 이게 결정이 나고 스피커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 스피노라마 값이라는 걸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도. 그럼 스피노라마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일자가 아니고 뭐 이게 들쭉날쭉하고 어디는 쑥 먹고 뭐 어디는 뭐 갑자기 끊어지고 다 이런 제품들이요. 스피커로서 그럼 하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피커로서 그게 꼭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용, 엔지니어가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용으로 선택지가 좋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감상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듣기 편하게 귀에 듣기 편하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반 감상자 입장에서는 좋은 스피커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AES 디지털 입력을 갖고 있는 스피커인가. 자,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웬 디지털 입력? 스피커가? 스피커는 당연히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증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과거에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의도한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소리, 내 스피커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스피커를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디지털 입력, 컴퓨터에서 스피커까지 한 번에 신호가 디지털 데이터로 그냥 전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간에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볼륨 컨트롤러 써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디지털 볼륨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을 쓰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ES 입출력 요 일렬의 연결 과정은 사실 뭐 80년대 때 이미 정의가 다 된 거고, 우리가 또 흔히 알 수 있는 디지털 연결이 옵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광으로 연결하는 거. 근데 이 광하고 AES는 또 약간 다른 전송 포맷이라고 보셔야 돼요. 같은 디지털이긴 한데. 그래서 AES 같은 경우는 되게 장거리까지 좀 가능한 프로 시장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규격이고, SPDIF는 어차피 그 타겟 자체가 컨슈머였고 뭐 길이가 한 10m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연결을 쓸 수 있지만 이제 옴수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광 같은 경우, 옵티컬 같은 경우도 뭐 2채널 전송하는 토스링크도 있지만 8채널 전송하는 뭐 ADAT도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케이블 또 길어지면 또 오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케이블 불량 날 확률도 좀 있고, 커넥터 그 접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디지털 입력을 스피커가 갖고 있게 되면 제작한 사람이 의도한 소리를 스피커 자체에서 바로 만들어서 낸다는 거잖아요. 스피커에 뭐 DAC 컨버터가 들어가든 뭐 그 디지털 데이터를 증폭해 갖고 자기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회로가 어떻든 간에 AES 입력을 갖고 있는 스피커라면 현재 내가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커에다 전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로스들, 케이블 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DAC를 쓰느냐, 최종적으로. 그 다음 스피커의 아날로그 입력단에서도 그걸 또 얼마만큼 또 깔끔하게 증폭하냐, 뭐 이런 일렬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변환 과정이 필요해요. 결국은
내가 컴퓨터에서 음악을 재생해서 최종적으로 스피커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러 번 거쳐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디지털 데이터로 한 번에 스피커까지 가서 스피커가 알아서 재생하는 게 좋을까? 너무 당연한 거죠. 스피커가 알아서 재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 일단 볼륨 컨트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 AES 단자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흔치 않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제품들 중에. 이게 이제 좀 불만 사항이라면 불만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내가 최종적으로 프로 엔지니어를 지향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미 구축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만 교체하고 별 무리 없이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아마 요런 거를 그래도 풀 어떤 패키지로 지금 모니터링 스피커 라인에서 제대로 구현한 거는 제네릭 말고는 현재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뭐 키오디오도 볼륨 컨트롤러가 아마 따로 있긴 할 거예요. 요런 AES 디지털 입력 관련된 스피커를 선택하는 걸 앞으로 순위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아까 스피노라마, 폴라맵, 그 다음 2번 AES 입력을 갖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DSP를 갖고 있냐예요. 근데 이거를 탑재한 제품이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내 룸에서 내가 스피커를 안착시키고 자기의 작업 환경이라는 게 무자냥실처럼 완벽한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공간이든 간에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룸 모드라고 이야기하는 레조넌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사이즈에 맞춰서 각각 다른 주파수를 다 만들어내요. 공간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런 애들을 누군가는 제어를 좀 해줘야 되고 딥 상황이 생기는 이런 데는 이제 스피커의 배치, 위치를 조정을 해갖고 또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룸에서 균일하게 그래도 주파수들이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튜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일련의 과정에 DSP는 DSP 이펙터를 갖고 있는 스피커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아까 노이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KH420이라는 모델. 근데 제가 이 스피커를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DSP가 없어요. 얘를 쓰려면은 이 KH420 모델을 구입하고 이 친구와 같이 쓸 수 있는 서브우퍼를 또 따로 하나 사야 돼요. 근데 이 서브우퍼 안에 DSP가 들어있어요. 서브우퍼랑 연결을 꼭 해야지만 DSP 필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모델이다 보니 돈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죠. 실상 KH420 같은 모델은 일반적인 뭐 3곱하기3 뭐 아니면 2곱하기2 이런 작은 방에서는 애초에 쓸 수도 없는 스피커예요. 너무 커서. 우리가 왜 흔히 니어필드, 미드필드, 팝필드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스피커 이제 거리거든요. 결국 내 귀와 스피커의 거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등급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스피커의 유닛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도달되는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들어도 문제가 돼요. 그 미드필드 스피커들은. 근데 이제 KH420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드필드 스피커였고 지금 제가 바꾼 스피커도 결국은 미드필드 스피커로 바꿨어요. 저도 이거 공간 사이즈가 좀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 DSP를 달고 있는 친구를 사용을 하느냐, DSP가 없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스피커 하나 사는 거 몇 년을 쓸지는 모르지만 뭐 물론 경험 삼아 잠깐 쓰고 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진들감치 하나의 스피커를 잘 세팅해 갖고 내가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 이 DSP를 갖고 있는 스피커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룸 세팅을 내가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DSP가 없다면 그러면 별도의 또 DSP 장치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또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좀 번외로 하고, 일단 그래서 DSP 유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 브랜드가 이렇게 축소돼요. 모니터링용으로 쓸만한 스피커라는 브랜드가 스피노라마 값, 그 다음에 AS 입력, 그리고 DSP 유무 이런 거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룸에 관련된 튜닝, 룸에 잘 안착시켜서 룸에서 얼마만큼 얘가 응답을 우리가 스피커를 구매할 때 스피노라마 봤던 거 혹은 뭐 FR 봤던 자료들, 스펙에서 보여줬던 제조사가 공개했던 어떤 이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얼마만큼 유사하게 내 공간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음향 자재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뭐 대부분은 다 디퓨저가 아니라 베이스 트랩하고 흡음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작은 방에선 디퓨저는 아예 의미가 없고요. 큰 방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이제 스피커 후면 진동들이 문제가 돼서 거기를 얼마만큼 잘 더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가.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스피커를 셋업하면서 출력도 올라가고 배치도 바뀌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저도 이제 튜닝 흡음재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심 있어가지고 공부하면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 룸 튜닝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분야 또 전문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전문가 분들한테 컨설팅 맡기고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줄 때 거기에 맞춰서 물량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을 기반으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말로 턴다고 저 사람 전문가니까 저 전문가가 그냥 저렇게 얘기하니까 난 저 말 들을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영상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측정, 그리고 어떤 스펙, 그리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쓰니까 좋대더라, 어떤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잘 나온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피커 셋업, 그리고 제 공간에 더 최적화된 형태로 튜닝이 완료되었고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 8개월 정도 고민해갖고 결국은 이걸 다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컨슈머가 아닌 내가 프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내가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프로로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밀한 모니터링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작품의 퀄리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 중이라면 제가 오늘 드린 이런 가이드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스피커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룸에 관련된 부분도 꼭 한번 정밀하게 측정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 영상은 이 바꾼 스피커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결과의 변화가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런 영상을 또 한번 기획을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